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하신 거는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걸 반드시 지킵니다. 대통령께서 의지도 있지만 기억도 또 잘하십니다. 이번에 뭐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이제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트위터라는 곳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계신데,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은 집을 몇 채씩,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또 남기셨습니다. 정책 일관성 그리고 실현 의지, 이런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히 보여준다는 점을 꼭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루에 한 3건꼴로 지금 계속 글을 올립니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결기가 느껴지지요. 맨 처음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올렸을 때만 해도 또 이재명 대통령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감은 잡았는데 계속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강도도 세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올렸어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 잡자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죠. 왜? 그걸 올리니까 강남에서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되겠어, 너네들이 언제 뭐 하다가 말겠지, 그렇게도 하고. 국힘당은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땅값 올라가고 부동산값 올라가고 아파트값 올라가면 좋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자들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코스피도 올라가 버려. 뭐 지금 자기 당은 개판이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이제 부동산. 저기는 말이야 원래 부동산 안 되니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막 부동산 쪽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거 다 저쪽으로 이제 표 안 가고 이럴 거야. 그러는데 그냥 부동산 잡아버리면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말도 안 되게 몰아붙이는 건데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임세은 소장님,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다주택자 이런 관련 발언을 쭉 보면 맨 처음에는 5월 9일 날 이제 양도세 중과 면제하는 그 기한인데 항상 끝나면 또 유예해주고 또 연기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딱 점잖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에이 뭐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랬는데 대통령이 시장 이기는 정부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우리 대통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하신 거는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걸 반드시 지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공약 이행률이 거의 90%가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까지 되신 건데, 그때 90% 된 이행률이 대통령 되면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의지도 있지만 기억도 또 잘하십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다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이제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에 있으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에 그 후과가 무엇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트위터라는 곳에도 지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계신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은 집을 몇 채씩,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또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일관성 그리고 실현 의지, 이런 것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히 보여준다는 점을 꼭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부터 집이 6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부터 좀 집을 파시는 게 아마도 이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 글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국무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영숙님,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을 믿는다. 반드시 부동산 대책도 잘 해내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습니다.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믿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함께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글도 올렸어요. 부동산 이거 못 잡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계곡 정비, 코스피 5천보다 쉬운 일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힘당은 지금 뭐 비아냥을 대는데 나중에 또 글을 올렸어요.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먹냐. 이게 너네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택도 없다고 했던 것들 해냈지 않냐. 그런데 이거 집값 안정시키는 거 이것도 어렵겠지만 그게 그 일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두 번째, 이번에는 정부가 확실하니까 행여라도 이번에 어떻게 해보면은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말 못 알아듣냐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요.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 말 가지고 뭐 또 뭐라고 하는데,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지만 결국은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면 국민이 지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 이것저것 시비 거는데 급급해하지 마라. 좀 옳은 길이면 너네들도 같이 가라. 그리고 행여라도 그런 말들에 현혹돼 가지고 손해 보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 5천 공약 어려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내면서 국민들이 이익을 봤지요. 지금 대통령도 나는 분명히 간다. 이 길을 간다. 확실히 간다. 그런데 행여라도 했다가는 손해 보시니 손해 볼 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글을 왜 올립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입법이라든지 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을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 스타일, 국민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읽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속전속결의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길 아닙니다. 어려운 길 제가 지금 갑니다. 그렇지만 옳은 길 아닙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그 5,000피 누가 예상했습니까? 근데 그걸 7개월 만에 해냈지 않습니까? 5,000피 직전까지도 5,000피 안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했었죠. 특히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특히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렇고 새삼스럽게 자주 느끼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게 있는 말 그대로가 사람들에게 제 뜻과 제 뜻이 바로 한 번에 전달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각자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하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보수 야권이라든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문제는 그걸 왜곡시켜요. 자기들이 뜻하는 바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있는 얘기가 아닌 얘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만들어요.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이미 4년 동안 유예를 해왔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예고된 거였는데 갑작스럽게 무슨 폭탄이라도 터뜨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뚫어내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이 내 말이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꾸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아닌가? 긴가민가 하다가도 꾸준하게 일관되게 말을 밀고 나가고 그걸 또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연초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본인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일을 강하게 몇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게 그 과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통령이 보통 그렇잖아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6개월 정도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쇠락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정부 정책 일관성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오히려 맞춰서 나는 변하지 않고 이 정책들을 갈 것이고 그에 관한 공과라든가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십시오. 다만 제 진정한 뜻은 이런 것입니다.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깊게 이제 첨언을 제가 하자면은요. 이 부동산 정책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강하게 던졌다가 경제지에서 온갖 부작용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여론이 부정적이 되니까 또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주택자의 중과세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죠. 참여정부 때 처음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 완전히 없어졌다가 중과세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을 아파트를 샀다가 그 가치가 크게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을 봤을 때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고 하니까 나 그러면 안 팔게. 가지고 있을게 뭐. 그렇게 다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거래 절벽, 소위 말하는 뭐 매도 잠금, 매물 잠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 가지고 아파트 값이 크게 뛰더라. 그런 식으로 경제지들이 공격을 하고 지금도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중과세 얘기를 하고 몇 달 안 있다가 제가 기억할 때 한 6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더 잘 있을 수 있도록 오히려 확대를 시켜주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안 팔고 시세 차익 안 볼게. 그냥 임대사업자로 버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면서 결국에는 매물잠금 현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그런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혀 없고 예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고요. 언론에도 제가 진짜 문제 제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최대 80%라는 맥스값만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최대 80% 그래서 사람들 받아들이기에 무슨 세금이 80%인데 이거 완전 뭐 빨갱이 정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욕하게끔 자꾸 프레임을 짜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행태다. 3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80%가 최대 될 수 있다. 그리고 10억 원의 시세 차익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기본 세율은 지금도 49.5%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서 그 값이 크게 뛰었을 때 그 가격이 많이 뛸수록 세금이 더 올라가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선동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또 논평을 아주 뭐 재빠르게 냈던데 이건 제가 민주당이나 정부 당국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어떻게 항상 공격을 하냐면 야 민주당 안에도 다주택자 있는데 왜 5월 9일까지 안 팔아? 니들도 가지고 있네. 그 정부 당국에도 뭐 공직자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놈들 많네. 왜 내로남불해? 이래가지고 항상 무너뜨리거든요. 이번 참에요. 아까 메시지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의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졌으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혹시 다주택자 계시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 공적 마인드를 보여주셔야 이 개혁이 성공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이재명이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택지 공급 엄청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오세훈 시장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관련된 지역에서는 이제 뭐 또 땅값 내려갈까 봐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오세훈 주장에 대해서 임세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최초로 4선을 한 서울시장 아니에요? 이제 5선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동안 뭐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서울 시민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부동산과 비판할 거면 본인이 좀 하지 그랬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그 권한 그동안 뭘로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수상버스나 뭐 드드드드 고장나는 거 그거 갖다 주라고 그 시장직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지금 본인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고 급한 건 알겠는데요. 최대한 본인이 공적 마인드가 갖고 있다면 정부 정책에 협조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오세훈 얘기는 또 종묘, 태능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번엔 정부에서 그 공급 계획을 대규모로 밝히면서 그 공급 계획지 중에 태릉이 들어가 있다. 아니 그래도 태릉도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태릉에는 세워도 되는 거고 종묘에는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정원호 구청장도 밝혔고 국가예산청에서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태릉에는 세계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맞춰보고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은 그렇게 공급하지 않겠다. 명확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세계 문화유산이 권고한 내용을 안 받아들이겠다. 심사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자꾸 그 종묘 앞에 서면 40층으로 올리더라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뭐 서울대학교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아니 서울시에서 자체 조사를 했었을 때도 원래 계획표대로 하면 종묘 앞에 떡하니 높은 건물이 보여요. 그거 안 보이나 봐요,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왜 우리는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하냐 그러는데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주 쉬운 거예요. 유네스코 권고대로 따를 건지 말 건지 태릉 쪽을 따르겠다는 거고 종묘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준수한다고 받았으니까 유네스코 거 안 받아도 돼.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어거지 진짜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왜 니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니? 왜 문해력을 모르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시장도 말을 못 알아먹는 건지 억지로 부리는 건지 항상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정도 지능 수준이니까 명태균한테 휘둘리고 협박받고 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진짜 꼭 처음에 정말 짜증나는 게 태릉에는 주택 공급 정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하는 세운상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종묘 거기는 녹지를 갖다가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땅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은 녹지를 일부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땅에는 빌딩을 아주 높게 올려가지고 수익을 얻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초고층 빌딩을 만드는 사업하고 서울 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이걸 병렬적으로 같이 놓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시민들한테 물어봐. 공익적 차원에서 성과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아주 짜증나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유리해지겠습니까만은 참 어리석죠. 오히려 저는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이제 여기에 합세하고 공격을 하고 나서는데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 입지만 더 넓혀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정원호 구청장이 지난 2022년 그 지방선거에서 그 굉장히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거의 이긴 구청장이에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평가가 공약 이행률이 예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때나 그 지사 때만큼 평가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효율적으로 아마 시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오세훈 시장도 뭐 본인이 평가 어떻게 받는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원호 구청장님이 또 이게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제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뒤에 가서 울지 마시고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임세훈 소장님 청와대 부대변인 하셨는데 네. 대통령이 그동안에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또는 전달하는 방식이 이제 수석이라든지 참모라든지 또는 정식 국무회의나 기자회견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트위터는 관리를 했죠. 예. 대통령실에서 관리를 했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거나 하는 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석님이 임세영 하던가. 소장님이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쓰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쓰는 것 같습니까? 직접 쓰시는 겁니다. 새벽 1시에서 반이고 막 그러던데 네. 그때도 막 그러면 직접 쓰는 거예요? 네, 직접 쓰시는 거예요. 언제 주무시나?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여러 명인가 싶기도 해요, 요새는. 아니, 도대체 일을 맨날 가 있고, 어디 가면 현장 가 있고, 외교 가 있고 하는데 또 이건 또 트위터 쓰시고 이러니까. 근데 정말 일 중독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계속 보시고요. 이게 길 가면서도 서류 보고 핸드폰 보고 그게 꾸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럽니다. 네, 원래. 일 중독이 걱정돼요, 건강이. 정말로. 그러니까 언론은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본인들의 몫이 자꾸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때는 판단한 게 딱 쉬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도 뭐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옳냐 그러냐 가지고 얘기가 감론을 박으면 몇 시간씩 서로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딱 답은 그거예요. 누가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느냐. 얼마만큼이나 그러면 거기서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이라는 걸 결국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말만 던진 거냐 아니면 그게 그 사람의 행동으로 쭉 이어지는 거냐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언론이 비판하는 부분이 정당성을 얻고 언론이 비판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의 민심이 더 기울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게 더 기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던지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난주에 뭐 생리대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치지만 그러면 그게 부작용으로만 다가갈 것이냐. 예전에 대통령은 그러면 예전에 대통령들은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져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좀 변화를 주는 일을 안 했느냐.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곧은 모습을 보여주느냐인데 그 싸움이 저는 4년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집값 잡는 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든지 오래되면 만성이 돼가지고 그 통증에 무감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정말 망국적인 겁니다.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한 번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못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엄마님께서 이런 글 보내줬어요. 월급쟁이 5년 정도 돈을 모으면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고 또 3, 4년 정도 지나서 애들 크면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가 애들 독립하면 다시 작은 집으로 옮겨서 남는 재산 노후자금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집을 팔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 집값 폭등해서 벼락거지 되고 어찌어찌 임대아파트 겨우 들어와서 살다 보니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망국적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집값을 이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80억, 10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한없는 위화감, 절망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죠. 이것을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 박수를 안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힘을 안 보탤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 집을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집이 주거의 수단이 아니고 재산 증식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돼버렸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벌어먹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됐잖아요. 그걸 바로 잡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성공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것에 한번 모든 것을 던져보겠습니까? 저는 코스피 5천 얘기하고 계곡 얘기하고 그럴 때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번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 그것만 되면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도 지금 천지 차이 아닙니까? 아무리 지방에서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해보려고 해도 단칸방 하나 구하기 힘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이걸만 잡는다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선을 꽤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트위터에 올리는 글을 보면 위안부 문제도 올립니다. 위안부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제 표현하고 똑같아요. 이 짐승들이죠. 인간이 아닌 거죠. 이렇게 인간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인간을 만들든지. 그런데 그 자들 인간 만드는 거는 아마 짐승으로 그렇게 격리를 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울걸요. 또 여러 가지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이제 캄보디아까지도 한 번은 올렸다가 이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지 그건 또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그 위안부를 계속 폄훼하고 소녀상을 테러하고 한 사람들 그 개인의 문제일까라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분명히 어딘가 배후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고발도 많이 당하는데 굉장히 무혐의가 많이 돼요. 제가 고발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뒤에 돈을 대주는 어떤 자금줄이 있다던가 엄청난 큰 배후가 있다고 생각 들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은세훈 소장님 말씀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소녀상 위안부 문제를 공격하는 자들은 단순하게 그 하나의 사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세웠던 그동안의 그 역사에 대한 그 역사인식 자체를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친일과 극우 쪽에 있는 세력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처음 시작됐던 거는 저는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함께 시작이 됐었어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러면서 이 당시의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식 자체를 나쁘게 만드는 쪽으로 또 역할을 했었고, 그게 처음 이제 일본 대사관 옆에 있는 소녀상을 공격하면서 수요 집회를 망가뜨렸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이 건국절을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19년으로 부인하는 세력들이 그런 주장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데에서 소재로 쓰였던 거거든요. 굉장히 큰 배후 속에 일부가 앞으로 이 소녀상 문제를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뿔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친일 극우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게 단순하게 하나의 그 문제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수혁 변호사님, 표현의 자유도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헌법상 기본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에서 대원칙을 설정을 하고 그 자유의 범위는 국민들이 만든 법률 안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대정신이고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만든 법 안에서 자유를 행사하여야 그 자유끼리의 충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는 세력들이에요. 어떻게든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당시 상황을 무국적자로 만들고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의 이어지는 그 it줄을, 그 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친일 행각을 벌였던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노력이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지금 달라진 형국은 10대, 20대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10대, 20대들에게 아주 선동적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현재 기득권은 오히려 이제 진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회 기득권인 것처럼 그렇게 오용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저항의 용어로 사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기성세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친일 사관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 그리고 본보기로서의 처벌,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이상한 물줄기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초장에 이거 소수의 이상한 일탈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글 보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저는 또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억울한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수년간 전국을 쏘다니며 매춘부라 모욕하는 그 열성과 비용,
시간은 어디서 난 것일까? 양지열 변호사님,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정말 배우는 한번 좀 밝혀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밝혀봐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고 대통령을 그 정도 잘 밝고 보고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를 이 위안부 소녀상을 공격하는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근본 정신 자체를 뒤바뀌어 놓은 거예요. 역사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짓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구구라고 하는 자들이 일본 쪽에 있는 자들하고도 수요 집회를 망가뜨리는 집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수요 집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본까지 건너서 일본 내 극우 세력과 같이 집회하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벌였던 제국주의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작업을 일본은 꾸준히 해왔었고 정말 어리석게도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 속아 넘어가는 자들 때문에 저런 자들이 저렇게 정말 이상한 좀 상식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이 너무나 말도 안 돼라고 하니까 그 어떤 참상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저 어디 가서 헛소리를 하는 거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그 사이에 저렇게 합격해서 저런 거라면서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게 그런 거였어?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모양새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 MB 때 역사 교육을 학교에서 빼버리면서부터 그것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정확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대학 입시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런 자들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정신 자체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언론 관련입니다. 아마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SNS로 활발하게 하는 이유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죠. 함께하자는 호소이다. 그리고 빨리빨리 의중을 전달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올렸을 때 이른바 보수 매체들 또 극우 유튜버들이 막 엉터리로 이걸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고쳐주는 바로잡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임세현 소장님. 네. 언론들에 대해서도 너네들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 못하냐 이런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왜곡된 그런 보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시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악마화를 했습니까?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하고 그 말의 맥락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했던 것에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셨어요. 그런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추구한 것이 바로 투명성 아닙니까? 굉장히 파격이죠. 국무회의도 전원 공개, 업무보고도 전원 공개,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나 SNS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바로바로 보여주고 그 기자회견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질문 다 받고 다 공개하잖아요. 3시간 동안 기자들 모든 질문 탈탈탈탈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열린 그 투명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장점이고 가장 잘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인 게 이제 언론이 왜곡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다 보고 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여기서 말을 비틀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국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 전 분명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런 소통 방식은 아마 더 많이 하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X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사를 하나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제목이 뭐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 이따위 기사를 썼어요. 이거를 딱 인용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다. 제발 바라건대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지로 깐다, 억지로 비난한다 그런 뜻이죠. 억가는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참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아니죠. 근데 잘 가고 있는데 방향이 맞는데 옳은데 그걸 깐다.
그건 왜 그럴까요? 뭐 경제지도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제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비토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조심론들이 있지만 신중론이 있지만 근데 이제껏 생각해보면 이익투표 소위 말해서 뭐 누가 정당하고 옳은가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이거 관심 없이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 세력에게 투표하겠다. 근데 그게 대부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보수 정권이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로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부합하게 계속 기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이 구독자들의 이익이 되도록 유도되도록 계속해서 부작용을 강조하거나 왜곡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나 여러 과거 정권 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추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여론이 움직여지려면 언론이 좋게 기사를 써줘야만이 여론이 뒤따라오는 그런 형국으로 계속 우리 정치가 진행이 되어 왔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레거시 언론의 영향력이 현격히 낮아지고 뉴미디어가 굉장히 설득력과 호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뷰수가 압도적으로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뉴미디어가 없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언론이 써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렸다. 대표적인 또 KTV 저작권 풀어버려가지고 영상들을 자유롭게 쓰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언론이 알려주지 않아도 직접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닿을 수 있는 매체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영향력은 더 줄어드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기존 언론들이 먹거리가 줄어들고 구독자들의 어떤 층위가 얇아질수록 더 극단적이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코어들을 더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어긋나지고 그러다 보면 이 사회에서 도태되는 과정으로 서서히 가게 되는 이제 별이 소멸할 때 더 막 빛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자고우면할 거 없이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 다시 재해석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 언론 개혁도 자연스럽게 저는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광명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언론사들이 건설회사를 소유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그 반대도 많아요.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소유한 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SBS예요. SBS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뭐 굳이 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려고 해요. 뭐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송국 말고도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많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지방 언론사들 지방은 건설사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 언론사를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키려고. 예, 이게 그러니까 시장 왜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이것도 이제 의견 중에 하나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서울에도 집이 부족한 것만은 아니다. 집이 부족한 것만은 아니고 다시 어떤 뭐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지금 연립 같은 형태로도 충분히 살려서 많은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누가 막고 있느냐? 건설사들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자고 해야만 자꾸만 지을 수가 있으니까 신규로 짓든지 재건축을 해서든지 어떻게든지 지어야 건설사들은 먹고 사는 거지 이게 끊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상당 부분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또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 건설사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걸 만들려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스피커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스피커를 예전처럼 무슨 광고나 좀 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우리말 전해줄 애들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우리 강소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힘이 빠지는 게 이제 뉴미디어들은 저희 배운 게 정치 1번이랑 건설사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거 특히 왜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특정 사례 있잖아요. 특정 사례를 되게 과대해가지고 그거를 언론에서 기사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건의 거래량이 과대대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걸 딱 이용해서 강남 부동산 또 최고가 또 찍었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 또 심리적으로 그럼 빨리 지금 집 사야 되나? 이런 불안 심리를 또 의도적으로 선동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언론이 또 가는 것도 맞습니다. 남도 투어님께서 참 좋은 댓글 주셨습니다. 집 한 채 없는 사람들 말은 안 들리고 집 10채 가진 사람들 한숨은 대서특필. 이게 바로 국힘과 언론이 말하는 민생인가요?